4년 5개월. 한 방이 이 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에도 제대로 닿지 못했습니다. 그 방 안에 갇혀있던 사람은 261명. 그중 확인된 미성년 피해자만 159명, 17, 16, 15의 학생들이었죠. 그리고 그 방을 운영한 남자는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목사.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상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일까요? 실화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하며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의 문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이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33살의 한 남자가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는 길지 않은 문장으로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갔죠. 결론은 단 4글자,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 더는대로 당어주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이 더는 당어주, 이 더는 강어주. 하지만 이 무기징역이 선고되기까지 이 나라는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261명의 피해자가 이 숫자 안으로 하나씩 가라앉는 동안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침묵들이 쌓여 있었죠. 그리고 기억해 두셔야 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위장 수사에 나선 경찰을 향해 그 방의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사이버 수사과 아저씨들, 저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다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아기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왜 이 아기가 4년 5개월 동안 그토록 멀쩡히 유지됐는지, 왜 그 긴 시간 동안 159명의 아이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먼저 그 방 안의 아이들부터 떠올려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은 그 방의 구조도 그 남자의 이름도 아닐 것입니다. 그 방 안에 있었던 평범한 물건들, 풀담한 수학 문제집, 포장도 뜯지 않은 필통, 그리고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몇 개의 도시 이름. 이 평범한 물건들이 이 사건의 진짜 무게이기 때문이죠. 261명. 이 숫자는 너무 커서 오히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하나하나는 방과 후 학원 가방을 메고 집에 오는 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문제집을 펼쳐놓고 앉아있던 아이들이었죠. 우리가 지하철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런 얼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책상 위에는 그날도 풀담한 수학 문제집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약속도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 평범한 계획이 이 아이의 마지막 평범한 계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경기도의 한 집. 그 남자는 그해 봄부터 이미 자신의 방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노관, 1992년생. 범행 시작 당시의 나이는 28.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그의 이웃 중 누구도 그가 나중에 이 나라를 흔들한 남자가 될 것이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평범함이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배경이기도 했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의 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 몰래 쓰던 작은 다이어리 안에 그해 겨울에 가보고 싶은 졸업여행지를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부산, 그리고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고 적은 일본의 어느 도시까지. 이 평범한 목록이 그 아이가 가장 평범했던 마지막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 다이어리에 도시의 이름을 적어 내려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간, 같은 봄, 그 남자는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칭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찰 프로파일러들은 이 이름 안에 담긴 의도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절대적인 권위, 종교적인 복종, 이 이름 권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일반적인 범죄자와 구별하고 싶어한 특이한 자기 인식. 평범한 이름을 버리고 자신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서만 통용되는 새 이름을 만드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기 호명을 반사회성 성향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이미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 이 아이의 방에는 학원 선생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새 필통이 아직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딸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새 필통을 차마 치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딸이 가장 평범했던 마지막 순간의 물건이었기 때문이죠. 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다고, 이상해진다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다고. 이 짧은 말이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죠. 평범한 스마트폰 하나, 평범한 SNS 계정 하나, 그 두 가지면 충분했다는 사실이 많은 부모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그 남자의 방에는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훗날 공개한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의 방은 지나치게 깔끔했다고 합니다. 생활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방을 그 방을 운영하듯 정돈해 놓고 있었다고. 현실의 방과 텔레그램의 방이 같은 원칙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해 봄이 어떻게 4년 5개월로 이어졌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방을 설계한 그해 봄, 이 나라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재판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드러나던 해였습니다. 조주빈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그 이전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디지털 성범죄의 규모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법이 바뀌었고 플랫폼의 의무가 강화됐고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언론은 디지털 성범죄의 시대가 끝났다고 쓰기도 했고 정부는 관련 부처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해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분명히 단호했습니다. 정범죄의 시대가 끝났다고 쓰기도 했고 하지만 같은 해 5월 박사방을 가장 꼼꼼히 연구한 사람은 경찰도 기자도 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방의 다음 문을 열려던 한 남자, 김노관이었죠. 언론의 취재 기록과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조주빈의 수사 과정과 재판 기록을 반복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수사망이 좁혀졌는지, 어느 단계에서 증거가 확보됐는지, 피해자가 신고에 나선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범죄의 방식이 아니라 발각의 경로였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회의 가장 큰 상처가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교본이 될 수 있는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 장면 앞에서 법학자들은 공개된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랜 숙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른바 목사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은 그저 한 사람이 운영하는 단순한 범죄 공간이 아니었죠. 목사,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 이 네 계급의 이름에서 보이듯 그는 종교 조직의 용어를 훔쳐다가 자신의 범행 도구로 썼습니다. 피라미드 구조였죠. 맨 위에 자신은 권력만 쥐었고 아래로 갈수록 조직원들은 의무를 줬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내려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조직원 중에는 15살의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6명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피해자이기도 했고 어느 지점부터는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한 가해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악랄한 설계였죠. 약점이 잡힌 피해자에게 너도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면 네 정보는 지켜주겠다고 제안하는 방식. 거부하면 자신의 신상이 유포됐고 응하면 가해자의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사실이죠. 이 구조 덕분에 그는 자기 손을 덜 더럽히면서도 더 많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원들에게 지시만 내리면 그들이 대신 피해자를 물색하고 접근하고 협박했죠. 누군가는 이를 두고 범죄의 공장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악의가 조직의 구조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규모를 키울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직이 어떻게 4년 5개월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텔레그램. 이 메신저는 보안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어떤 국가, 어떤 정부의 수사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창업자 파벨 두로프는 이것을 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죠. 그러나 그 핵심 가치가 어느 순간 범죄의 핵심 안전지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성착취 피해자는 여성 54명, 남성 84명이었고 허위 영상물 피해자 96명은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은,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죠. 평범한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든 그 방의 문 앞에 설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수사에서 참고하던 범죄 통계의 경계선들이 이 사건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야만 했는지 여러분도 함께 따져주셨으면 합니다. 2023년 11월,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나체가 합성된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고 누군가 계속 협박 전화를 걸어온다는 내용이었죠. 이 한 건의 신고가 자경단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과정은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전국에서 유사 사건 60여 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200건 이상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실체에 다가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영장은 발부되지만 송달할 곳이 없었다고.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수사수단이 해외 서버라는 벽 앞에서 한 장의 종이에 그쳤던 시기였죠. 수사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가 신고된 영상물 속의 작은 단서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폈습니다. 배경에 찍힌 창문의 모양, 옷의 상표, 스마트폰 화면에 아주 희미한 반사. 이런 작은 조각들을 모아 가해자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이 방식은
디지털 범죄에 대한 한국 수사기관의 새로운 매뉴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길어지면서 시민사회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하는 민간 모니터링팀, 피해자 지원단체, 관련 기자들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대신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고. 경찰이 해외 서버의 벽 앞에서 멈춰 있는 동안 시민사회가 그 벽의 반대편을 두드리고 있었던 셈이죠. 이 풍경은 한 나라의 사이버 성범죄 대응이 어디까지 성숙했고 또 어디가 비어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맡은 형사였다면 텔레그램이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으로 어떤 단서를 찾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시면 이야기의 흐름과 비교해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날의 수사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때 텔레그램은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한국 정부는 이 보안이라는 이름의 장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고만으로는 그 방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 질문들이 이 사건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목사라 불린 그 남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위장수사로 다가갔을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사이버 수사과 아저씨들 저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수사하러 헛고생하지 말고 푹 쉬라고. 그는 평소에도 텔레그램은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습관처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가? 경찰이 아무리 다가가도 자신에게는 닿지 않으리라는 이 확신은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준 학습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조주빈이 법정에 선 그 순간에도 그는 이미 법정의 바깥에서 다음 방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회의 가장 큰 상처가 한 사람에게는 교본이 된 것이죠. 이 반복 앞에서 많은 시민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한편 피해자들은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그 방 안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신고해도 이 방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고. 경찰이 와도 그 사람은 잡히지 않을 것 같았다고. 4년이라는 시간이 피해자들의 마음속에서 신고라는 단어를 얼마나 멀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유족의 가슴을 무너뜨린 것은 이 긴 기다림이 만든 무력감 그 자체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8월, 프랑스 수사당국이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기소했습니다.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한 장면이 4년을 버틴 보안의 성을 흔들기 시작했죠. 곧이어 9월, 텔레그램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삭제 요청에 처음으로 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 경찰이 요청한 범죄 자료의 일부를 회신했습니다. 한국 경찰과의 수사 협조 체제가 이때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일이었죠. 다만 텔레그램이 제공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가입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단 2가지. 물론 이 2가지조차도
수년 동안 주지 않던 자료였으니 그 자체로 큰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건을 풀기에는 부족했죠. 경찰이 수년에 걸쳐 준비해둔 오프라인 수사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이 4년 5개월의 방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시민이 지금까지도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텔레그램의 협조가 4년이 아니라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면, 만약 프랑스 사법당국이 조금 더 일찍 움직였다면 이 261명 중 몇 명의 아이들은 아직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미 과거가 됐지만 다음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33살의 김노관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이 검거의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조주빈 사건 당시의 교훈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문이 닫힌 그 몇 초 사이에 4년 5개월을 버티던 한 방이 문을 열기 시작했죠. 경찰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장면이었죠. 4년 5개월, 261명의 피해자, 2,0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의 무게를 전혀 지고 있지 않은 듯한 표정.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한 가지 사실이 시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검거 당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평범한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아침이면 출근했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 중 누구도 그가 이 사건의 목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일상이 그 사람의 내면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이 사건은 그 무서운 거리를 보여주었죠. 검거 이후 이어진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노관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현금이나 계좌 이체가 아니라 구글 상품권 코드와 같은 온라인 기프트 코드 형태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 흐름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디지털 자금 세탁의 방식이죠. 작은 금액의 상품권 코드가 범죄의 수익을 옮기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검거 이후 경찰의 프로파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분석하지만 그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경찰이 공개한 프로파일링 결과에 따르면 김노관의 행동 패턴에는 반복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 권위에 대한 지나친 집착, 목사라는 호칭, 계급제, 조직원들에게 자신을 복종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 둘째, 공감 능력의 결여, 피해자에 대해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은 점. 셋째, 반사회성 성향의 전형적인 특징인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기반한 반복적 충동성.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두고 평범한 사회 안에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익명의 공간을 만나 폭발적으로 드러난 유형이라 분석합니다.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방은 그의 본래 성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성향이 숨죽이고 있던 자리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범하게 보이던 한 사람의 일상 아래 이런 층이 얼마나 오래 잠복해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질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분석은 그의 범행을 설명해 주려는 분석이 아닙니다. 이 분석은 다음 사람을 더 빨리 붙잡기 위한 분석이죠. 피해자에게 돌아갈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어, 그렇다면 범행 이후 그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이 또 한 번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4년 5개월 동안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웃과 마주치면 인사를 건넸고 편의점을 드나들었고 평범한 사람처럼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 문장, 우리 사이버 수사과 아저씨들, 저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죠.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종류의 무감각이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말 외에 이 장면을 설명할 언어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2025년 9월 8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이것이 검찰이 제시한 숫자였죠. 이날 법정에서 김노관은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말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유죄와 무죄를 다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두 문장 사이의 간격이 유족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사과라는 단어와 법리적 다툼이라는 단어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피해자 가족에게는 두 번째 상처였죠. 그리고 두 달 뒤 2015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김노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10년간의 취업 제한, 10년간의 신상정보 고지까지 함께 명령됐습니다. 무기징역. 이 네 글자가 법정에서 울려 퍼진 순간 방청석의 공기가 한순간 멈췄다고 합니다. 이 한 남자가 4년 5개월 동안 만들어낸 무게를 이 나라의 법이 어떤 숫자로 환산할 수 있는가? 그 답이 바로 이 네 글자였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은 전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그러나 이 판결 안에는 많은 시민이 뒤늦게서야 주목한 한 문장이 함께 숨어 있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이죠. 재판부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이 김노관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공동의 결합체라는 범죄단체 조직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협박에 몰려 가담한 조직원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조직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지점인데, 그것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의 무죄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의 유사범죄는 어떻게 처벌되어야 하는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순 앞에서 법학자들과 여성계는 즉각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죠. 김노관 본인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형량도 많은 시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선임 전도사로 불린 강 씨에게는 징역 4년, 그 아래의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8명에게도 모두 실형이 내려졌지만 형량의 폭은 주범과 크게 달랐죠. 물론 이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협박 아래 범행에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른 아이를 끌어오고 협박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삶을 함께 무너뜨린 순간들은 별개의 무게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방 안에 15살의 아이가 조직원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 사건의 양형을 두고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텔레그램이라는 이름의 성역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4년 5개월을 버틴 그 침묵이 이번 한 번의 협조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텔레그램이 제공한 자료는 여전히 IP와 전화번호 2가지에 그치죠. 다음 목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협조의 폭은 더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주었죠. 둘째, 이번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이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에 N번방 사건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그 박사방을 연구한 한 사람이 또 다른 방을 열고 있었죠. 우리의 법이, 우리의 제도가 이 반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반복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요? 판결 직후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영상물 소지와 시청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수사 협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피해자의 신분 노출 없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의 제도화.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더 이상 서랍 속에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N번방 이후에도, 자경단 이후에도 우리가 또 한 번의 목사를 기다리지 않으려면 법이 사건을 뒤쫓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상식으로는 당연해 보이는 이 말이 어째서 이 사회에서는 늘 사건 이후에야 반복되어 왔는지, 이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가 결국 문을 연 것은 법의 힘만이 아니라 해외 사법 당국과의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끈질긴 감시가 함께 작동한 결과였다는 사실이죠. 한 나라의 법이 해외 서버 앞에서 멈춰있는 시간을 시민들이 대신 붙잡고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법이 아직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균형은 언젠가는 법적으로 되돌아와야 하겠죠. 그날이 이 사건의 다음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입니다. 261명의 피해자 가운데 159명이 미성년자였습니다. 한 명의 목사는 법정 안에 있지만 159명의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법정 바깥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로, 교실로, 친구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 법정의 선고보다 훨씬 더 길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죠. 판결이 있던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피해자 가족 몇몇이 조용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 어머니가 남긴 짧은 한 문장이 많은 이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딸이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이 한 문장이
이 재판의 진짜 양형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시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4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방 바깥에는 누가 더 알고 있었을까요? 조직원으로 검거된 14명 외에 이 방을 스쳐 지나갔지만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까요? 이 질문은 이 판결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이 잔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나 주변에서 들어본 비슷한 사건이 떠오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셨거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실화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조용히 남겨주십시오. 소중한 제보는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분석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방 안의 아이들을 떠올려 보려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수학 문제집, 그 생일 파티 약속, 다이어리에 적혀있던 제주도와 부산과 일본의 이름, 그리고 포장도 뜯지 못한 채 책상 위에 남겨진 그 새 필통까지. 이 평범한 계획들을 품고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속도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바깥 세상과 거리를 유지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수사에 협력했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음이 다음 피해자를 막는 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사건은 4년 5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을 돌려받기 위해 목소리를 낸 용기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목사라는 이름을 끝내 벗겨낸 것은 한 사람의 신고로 시작된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지금도 그 방 안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 용기 옆에는 그 뒤를 따라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조심스럽게 받아준 여성 경찰관, 긴 시간 동안 조용히 영상을 돌려본 수사관들,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한 상담사들, 법정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고른 평범한 시민들, 상식이 무너진 시간 속에서도 상식을 지키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기록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 없는 조용한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역시 그 걸음 위에 한 사람의 자리를 더한 셈입니다. 기억된다는 것은 이 사건을 이미 한 번 더 막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방 안의 아이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는 같은 4년 5개월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여기서 닫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